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 있다. 이 시간 이 기사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돈은 우리가 쓴다. 뒷일은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맡긴다. 나랏빛 천조원 시대. GDP 대비 국가세무율 2025년 약 60%, 국민 조세 부담률 2022년 20.7%, 예산 지출 증가율 23년에서 25년까지 4.6% 예상. 디지털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문정부 국가채무율 증가에 310조, 연평균 증가율 40%대로 역대 최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율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증가율은 40%대로 과거 정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이렇게 많이 또 걷어들입니다. 2021년 282.7조에서 2022년 338.6조를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이 기획재정부 자료입니다. 국가채무 전망은 기획재정부나 그 예산처에서는 이렇게 해놨는데 2015년 591조에서 지금까지 759조였는데 2030년도에 1240조를 이렇게 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IMF 한국 5년뒤 국가채무율이 66.7%로 증가속도가 선진국 중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가 채무 비율은 약 106.5%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서부터 2031년까지 나왔는데 현재 약 2.1%입니다. 7.3, 5.1, 4.7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거의 2%대 1.9%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 2000년도서 2012년도까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한국은 이제 12.3%입니다. 위에 몇 개 없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채무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오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몇 나라 빼놓고는 국가채무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2000년도서 2014년까지 연평균 국가채무율은 한국의 12%입니다. 위에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OECD 평균이 7.3%인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가계부채는 더군다나 세계 최1위입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시절 경제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에서 2019년까지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당시 이제 전쟁 6.25 이후로다가 해서 그래도 7.2%, 5.8% 이렇게 성장을 했고 56년도에는 0.7%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2, 9.2, 6.5% 그리고 윤두선 대통령 당시 5.4에서 3.8%까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 들었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9.5%, 11%, 13.1%, 14.5%, 이게 69년도입니다. 71년도 10.5%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불꽃기를 넘기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3년도에 14.8%, 그리고 76년도에 13.1%, 77년도에 12.3%, 10%, 8% 쭉 이렇게 나왔어요.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마이너스 2.7%, 그리고 이제 많은 욕을 먹는 역대 대통령 중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당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8.3%, 13.2%, 11.2% 이렇게 12.5% 이렇게 했고 치안 유지가 잘 되었던 시절입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고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11.9%, 7%, 9.8%, 10.4%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6.8%, 9.2%, 9.6% 쭉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5.9%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IMF 이후로 다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마이너스 5.5%고 그 후로 다 11.5%, 9% 회복은 했습니다만 이제 4.9%, 7.9%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이 노무현 대통령 후부터 3.1%, 5.1%, 4.4 이렇게 저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3%, 0.8%, 6.8%, 그리고 3.7%, 그리고 2.4%,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 3.2%, 3.2%, 2.8% 이렇게 됐고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3.2%, 2.7%,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남미 최고 수준이었던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70년대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권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 부채는 급증했다.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인이 많은 나라로 소문난 이런 나라인데, 이런 산유국인 이런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나중에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상복지 정책을 했고, 이 반미 행보를 가져갔고, 그리고 재벌을 압박하고 최저임금을 상승했고 인건비를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하면서 무상으로 이제 퍼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하는 그러한 그 정책과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좌파 반미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나라는 이러해서 망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퍼주기를 함으로 해서 실제 많은 기업이 재벌을 압박해서 재벌이 사라져 버려서 나중에는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5만원 하는 그러한 물건이 있다면은 생산 원가의 30%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3,000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진율이 30%라 베네수엘라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실제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봐야, 농사 지어야 팔 수도 없고 마진율을 시장 경제에 따르지 않고 30%에 하니까 나중에 모든 목축업자나 농부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는 분기 현상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완전히 최빈국으로 이렇게 몰렸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이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를 순식간에 망하게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정책이 무상복지, 재벌 압박, 그리고 뭐 사람이 먼저 최저임금 상승, 인건비 상승, 좌파 반미 정권, 현 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는데, society, wealth and power are narrowly concentrated in an elite. And to have an inclusive society, you have to have more openness, you have to have political openness, you have to have economic openness. 우리나라가 참으로 걱정이 되고, 그야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나라인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볼거리를 거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살게 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들을 잘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s una forma de engañar a los pueblos y es una especie de juego donde el pueblo es un observador de una diatriba de la que no forma parte.